오늘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샌페드로 우정의 종각에서 경축식이 열립니다. 주요 한인 단체가 합동으로 경축식을 진행하며 한인회에서는 선착순 예약한 사람들에 한해 오전 9시 20분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됩니다. 롱비치시가 텐트촌 철거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노숙자 체포나 특혜 발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의 자동차 보험료가 올해 54%나 폭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국적으로는 22% 급등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LA 클리퍼스가 20억 달러를 투입해 건설한 새 홈구장 인투이트 돔이 오늘 오픈 행사를 갖습니다. 브루노 마르스가 첫 콘서트를 하는 것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캘리포니아 유권자들 사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개 경합주에서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는 평소와 다르게 경제 문제에 공세를 집중했습니다. 선거 메시지의 초점을 정책에 맞추라는 공화당 인사들의 당부에 어느 정도 귀를 기울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해리스 부통령에게 차기 정부 입각을 조건으로 후보에서 사퇴하고 지지 선언을 하겠다라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러한 해커들이 미국 대선 후보 선거 캠프를 상대로 피싱 공격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무부는 지난 7월 소매 판매가 7,097억 달러로 전월 대비 1%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22만 7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7천 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전망치를 밑돈 수치입니다. 러시아 본토 기습에 나선 우크라이나가 이번 공격 목적을 완충지대 확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진격을 막아냈다고 주장하지만 전장 상황은 간단치 않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휴전 협상을 앞둔 가운데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구조물과 지하 기반 시설, 무기 저장고 등의 하마스 테러 인프라 30여 곳을 공습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엠팍스에 대해서 최고 수준의 보건 경계 태세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또 선언했습니다. 한국이 서구권에 설치한 최초의 외교 공간인 대한제국공사관이 그 역사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미국의 국가 사적지로 등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통일 전에는 광복은 미완성이라며 3대 통일 전략을 제시한 뒤 북한을 향해 남북 간 실무대화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일본을 향한 광복절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한편 사상 최초로 정부의 경축식과 독립운동단체 기념식이 따로 열린 가운데 통일 전략을 제시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를 두고 여야는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LA 다저스의 오타니 선수가 밀워키와의 경기에서 도루 2개를 성공시키며 시즌 35호 도루를 기록했습니다. 홈런 40개, 도루 40개에 각각 3개, 5개씩 남겨놓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움바페가 데뷔 전부터 득점포를 터뜨리며 화끈한 신고식을 마쳤고 팀은 슈퍼컵 우승을 차지하면서 역대 최다 우승팀으로 올라섰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5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맑은 날씨에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85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8월 15일 목요일 라디오설 모닝뉴스 2부입니다. 8월 15일 목요일 이렇게 얘기하면 울컥 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오늘 8월 15일 제79주년 광복절입니다. 오늘 광복절을 맞아서 LA 샌페드로 우정의 종각에서 경축 행사가 열립니다. LA 한인회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샌페드로 우정의 종각에서 광복회 미 서부지회, 미주 3.1 여성동지회, 흥사단, 대한인 국민회 기념재단 그리고 도산사업기념회 등과 함께 경축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내년의 광복절 80주년을 준비하고 지난 시절 연합군의 주축이자 한미동맹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우정의 종각에서 이번 경축 행사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회는 교통편이 마땅치 않았던 한인들을 위해서 버스를 무료 제공한다라고 하고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샌페드로 오정의 종각까지 가는 셔틀버스는 오늘 오전 9시 20분 LA 한윤회관 앞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LA 한윤회관 앞에서 출발한 셔틀버스 탑승자는 사전 예약을 한 100명에 한하게 됩니다. LA 한인타운 지역 내 강력 사건 증가로 인해 치안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벌건 대낮에 LA 한인타운 도로변에서 꽃다운 19살 나이의 한인 청년이 지나가던 흑인 남성에게 느닷없는 묵지마 폭행을 당한 뒤 닷새 만에 뇌사 상태에 빠져 사망했습니다. 평소에 갖고 있던 자신의 소신대로 장기는 기증하고 하늘나라로 떠난 이 한인 청년 19살의 한준희 씨의 가족들은 현재 용의자 체포를 위해서 목격자들의 제보를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사망자 아버지 크리스한 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인 7월 18일 오후 4시 30분경에 발생했습니다. 한인타운 칠가와 세라노 인근을 걸어가던 한준희 씨가 지나가던 흑인 남성에게 갑자기 공격을 당한 뒤 닷새 후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장기 기증 수술 후 실시된 부검 결과 검시국은 한준희 씨의 사인을 뇌졸중 등의 자연스럽게 발생한 뇌질환이 아니라 폭행으로 생긴 혈전에 따라 뇌손상으로 결론을 내리고 해당 사건을 검찰청으로 넘겼습니다. 한편 유가족들은 억울하게 죽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범인을 잡는 일밖에 없는 것 같다며 사건을 목격한 한인들의 제보를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제보 전화는 213-382-9470, 213-382-9470번입니다. 롱비치시가 노숙자 텐트촌 정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필요하다면 노숙자를 체포하거나 티켓을 발부하는 것도 염두하고 있다라고 밝혀서 주목됩니다. 근데 노숙자에게 티켓 발부한다는 시정보 상당히 많았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노숙자에게 티켓을 발부한다는 게, 뭐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신분증도 없는 노숙자에게 무슨 티켓을, 근데 대부분 신분증을 갖고 있는 노숙자들도 많습니다. 아무튼 롱비치시는 이렇게 강력하게 텐트촌 정리를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월요일 롱비치 시정부는 지난 6월에 연방대법원이 내린 존슨 대 그랜패스 케이스 판결로 인한 노숙자 대응책 변화를 상세히 설명하는 메모를 시 고위관리인들에게 보냈습니다. 연방대법원 판결은 노숙자를 수용할 쉘터가 마련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시정부가 노숙자 텐트촌을 정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롱비치 시정부는 메모에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숙자 텐트 정리를 위한 쉘터 제공과 지원에 주력하겠다며,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숙자 텐트촌 정리에 실패하면 거리에 텐트를 친 노숙자들에게 티켓을 발부하거나 이들을 연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모에서 롱비치 시정부는 노숙자들에게 무조건 티켓을 발부하거나 이들을 체포하는 것은 전체 노숙자 수를 낮추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공중보건이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는 티켓이나 체포 등의 극단적인 대책이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티켓을 발부받거나 체포 대상이 되는 경우는 노숙자 텐트가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거나 과도한 공간을 차지하거나 중대한 공중보건 혹은 안전 문제를 유발하는 경우입니다. 롱비치시의 이 같은 행보는 연방대법원 판결에 이어서 최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주 저녁에 노숙자 텐트촌 강제 철거를 위한 행정명령을 내리고 행정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로컬 정부에는 관련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지사의 행정명령 이후에도 캐런 베스 LA 시장은 쉘터가 마련된 경우에만 노숙자를 텐트에서 옮기는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을 계속 시행하겠다고 밝혔고,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노숙자들에게 티켓을 발부하거나 연행하지 않겠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켜 뉴섬 주지사와 갈등 국면에 놓였습니다.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의 결의안은 직할지에만 적용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치솟은 주택보험료에 이어서 이번엔 자동차 보험료도 계속 폭등할 전망입니다. 이 소식은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가주의 자동차 보험료가 지난해에 비해 54%나 폭등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치솟는 자동차 보험료가 올 한 해 계속 인상되면서 지난해에 비해 무려 54%가 폭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는 보험료 관련 회사 인서파이의 폴리시 프라이싱 리포트에서 나온 결과로
해당 업체는 20세에서 70세 사이 연령층 운전자 등 디덕터블이 $1,000에 차 사고가 없는 수혜자들의 2년간의 보험료를 분석해서 이 같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가주는 올해 전국에서 보험료가 세 번째로 가장 큰 인상폭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인상폭이 가장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은 미네소타로 인상폭 61%로 전망되었습니다. 다음은 55%의 인상폭이 전망된 미주리였습니다. 가주에 이어 메릴랜드는 41%의 인상폭 전망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보험료 인상폭이 전망이 되었습니다. 반면 뉴욕과 뉴햄프셔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폭이 4%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메인주가 6%, 미시간이 8%로 보험료 인상폭이 가장 낮은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가주의 자동차 보험료는 지난해 $1,741로 전국 평균 $2,024에 비해 낮았습니다. 하지만 전망치대로라면 올해 가주의 차량 보험료는 $2,681를 기록해 전국의 보험료 전망치 평균인 $2,460보다 더 높아지게 됩니다. 가장 높은 보험료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 주는 메릴랜드로 $3,748, 사우스캐롤라이나가 $3,687, 네바다가 $3,531, 뉴욕이 $3,484, 플로리다가 $3,444, 그리고 텍사스가 $2,915를 기록했습니다. 회사 측이 주장하는 보험료 인상의 원인으로는 운전자들의 조심성 없는 운전습관, 자연재해들로 인해 발생하는 파손, 그리고 신차일수록 수리비용 등과 관련해 많은 클레임이 걸려온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또한 가주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 당시 보험료 인상이 금지되어 있었고 그런 이유로 지난해 이래 가주 자동차 보험료가 급격한 인상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타운 내 보험사 측에 따르면 남가주의 경우 도난 피해를 비롯해 차량 관련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데다 신차들의 경우 피해를 입으면 수리 부품을 조달하는 것조차도 힘들어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또 차 렌트카가 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요즘에는 한 40불에도 그런 손님이 적당하게 탈 수 있는 차가 없어요. 그래서 보험회사들이 보통 어떤 회사들이 50불 이상을 요구해요. 가장 저렴한 자동차 보험이 월 $200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는 보험회사들이 수혜자들의 사건 사고 클레임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비슷하게 가거나 더 오를 것 같아요. 네, 내리지는 않잖아요, 보험료가. 네, LA가 다른 시리보다는 좀 더 복잡하고 200불 갖고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더 많이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밀집된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은 일단 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학을 갓 졸업하고 LA 지역에서 일자리를 잡는 청년층의 경우 치솟은 아파트 렌트비와 자동차 가격, 폭등하는 자동차 보험료로 인해 생활비용이 치솟으면서 LA에서 아파트를 렌트하고 자동차를 굴리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라디오설 뉴스 이은입니다. 오는 11월 선거에서 최저임금을 $18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 발의안 32가 상정될 예정이어서 찬반 양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민 발의안 32는 내년 1월부터 캘리포니아주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18로 인상하고 종업원 수 26명 미만의 작업장의 경우 2026년까지 시행을 연기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 2016년에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로 인상하는 주민 발의안이 통과된 바 있고 올해 최저임금 $16,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은 $16.5까지 올라갑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 식품상협회, 식당협회 등등등이 주민 발의안 32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는 임금 인상은 비즈니스에 악영향을 미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가격 상승은 다시 생활비 인상을 초래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A 한인타운 도로변 주차 장소에 개별 미터기를 대신하는 통합 주차비 머신이 등장했습니다. 한인타운 세라노 애비뉴 선상의 윌셔와 7가 사이 서쪽 도로변은 최근에 대각선 주차 공간이 생기면서 개별 미터 주차기가 사라지고 통합기기에서 주차비를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따라서 알지 못하는 한인들이 미터기가 없어 무료 주차로 오인했다가는 주차 위반 티켓을 뗄 수 있어 주민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베벌리힐즈 로데오 드라이브에서 100만 달러짜리 고급 시계를 강탈한 혐의로 남미 출신 무장 강도단 2명이 체포 후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경찰과 대치하다 사망한 전직 경찰 크리스토퍼 도너의 이름으로 등록된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검찰은 콜롬비아 출신의 하메르 살라자와 베네수엘라 출신 헤수스 로아스가 각각 강도와 공모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아내와 5살 쌍둥이 딸과 함께 베벌리힐즈 호텔 레스토랑 패티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 용의자 2명이 피해자에게 접근해 한 명이 반자동 권총을 겨눴고 나머지 한 명이 피해자를 붙잡은 사이 권총을 겨누고 있던 용의자가 시계를 강탈해 도주한 것입니다. 강탈당한 시계는 파텍 필립스 제품으로 가격은 약 1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후 용의자들은 도난 차량 번호판이 붙였던 파란색 코롤라를 타고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사건 발생 3일 후였던 지난 10일 수사당국은 남미 원정 강도단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2명의 용의자가 머물렀던 에어비앤비를 급습했고 침실에서 전직 경찰관 크리스토퍼 도너의 이름으로 등록된 권총을 발견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도너는 지난 2013년 2월 자신을 해고한 경찰 동료에게 앙심을 품고 경찰관 2명과 민간인 2명을 살해한 뒤 샌버나디노 마운틴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교전을 벌이다 자살한 인물입니다. 북가주 산호세에 거주하는 한인 남성이 470만 달러의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산호세에 거주하는 58살의 김준우 씨가 470만 달러에 달하는 투자 사기로 33개월의 징역형과 3년의 보호관찰 기간을 선고받았다는 것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5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투자자들을 속일 목적으로 MS 닥터스 펀드라는 투자회사를 설립했고 운영했습니다. 김 씨는 상장된 유가증권에만 투자할 것이라고 투자자들을 속이고 수백만 달러를 자신의 아내와 함께 운영하는 개인식품 도매 유통회사로 이체한 것입니다. 또한 CKR 엔터프라이즈를 위해서 한미은행에서 130만 달러의 신용대출과 320만 달러의 사업대출을 신청하면서 거짓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데스밸리에서 올여름 2번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화씨 120도에 달했던 지난 1일 오후 방문객들은 한 남성이 내추럴 브릿지 트레일 헤드에서 비틀거리면서 돌아오는 것을 목격했고 도와주겠다라고 했지만 도움을 거절하고 자신의 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차를 끌고 가다 주차장 언덕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방문객들은 피터 헤이스 로비노라고 알려진 이 주민에게 그늘을 찾는 것을 도와줬고 9.11에 응급 구조 신고를 했습니다. 20분 만에 도착한 구조대는 로비노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에어컨이 갖춰진 구급차로 옮겼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부검 결과 로비노는 고열 또는 과열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7월에는 낮 최고 기온이 133도까지 오르렀던 데스밸리에서 모터사이클을 타고 가던 6명 가운데 1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1명은 병원에서 온열 치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주 한인들을 포함한 전 세계 재외동포사회 출신의 복수 국적자들에게 지급한 기초연금액이 지난해 21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9년 전에 비해서 9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한국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 국적자 수도 2014년에는 1,047명에서 작년에 5,699명으로 5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수국적 허용제도가 시행된 2011년 이후 복수국적을 갖고 있는 재외동포 수가 2만 명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4명 가운데 1명꼴로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이 기초연금 대상자는 한국에 거주하며 소득이 하위 70%인 만 65세 이상 시니어들입니다. 아시아계 흑인인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가운데 백악관에서 내달 한국 추석을 축하하는 첫 단독 행사가 추진되고 있어서 주목됩니다. 행사 개최는 전현직 백악관 한국계 직원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추석 당일인 다음 날 17일 오후 5시 백악관 행정동인 아이젠하워 빌딩에서 행사가 열릴 예정이라는 것을 알리는 안내 이메일을 주요 인사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메일에서 참석자들에게 한복을 입을 것도 권장했습니다.
이 이메일은 행사 개최에 대비해 백악관 출입에 필요한 신원 확인을 위한 시간 확보 차원에서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행사 개최 자체는 최종 결정된 것은 아직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이번 행사가 계획대로 열리게 되면 백악관에서 열리는 첫 한국 추석 축하 행사가 됩니다. 추석인 음력 8월 15일을 명절로 세는 나라는 한국에 대해서 중국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이 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해 1월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처음으로 음력 설 축하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만 당시 행사는 한국이나 중국 등 특정 국가를 염두에 두지 않고 음력 설을 쇠는 아시아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었습니다. (8월 15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도 남가주는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합니다. 금요일인 내일을 포함해서 이번 주 주말까지도 오늘 같은 날씨가 반복되면서 당분간은 큰 더위 소식 없이 지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초반에는 낮 기온이 조금 올라서 일부 지역은 반짝 더위도 찾아오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5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90도, 66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97도, 68도, 해안 지역은 77도, 66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도 곳곳에 소나기 내리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76도, 낮 최고 기온 93도로 예상됩니다. 으로 바뀌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캘리포니아주 유권자들 사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큰 격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런 여론조사는 사실 큰 의미가 없죠. 네, 민주당의 주다라고 해서 공화당은 이런 대선에서 캘리포니아주에 광고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다들 잘 아시죠. 그래도 이 해리스 부통령이 캘리포니아주에서 큰 격차를 앞서고 있는 것 의미가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젊은 층과 흑인, 라틴계, 무당파, 온건파 유권자들 사이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LA타임즈 후원 아래 UC 버클리 정치학연구소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한 결과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캘리포니아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지지율 59%대 34%로 큰 격차로 트럼프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은 바이든 대통령 때보다 7%포인트가 높아졌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린 것은 젊은 유권자와 흑인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급등한 데 따른 것입니다. 18살에서 29살 사이 젊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23%포인트가 높아졌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가 교체되면서 전통적으로 민주당에 치우쳐 있는 진보당원들 사이에서는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11%포인트가 올랐고 라틴계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1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또 가주의 무당파와 온건파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이 지지율 59%,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율 31%로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였을 때보다 지지율이 12%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흑인 유권자들은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했지만 2024년 대선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재선에 대한 열정은 떨어졌는데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되면서 가주의 많은 흑인 유권자들이 민주당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가주의 흑인 유권자들 사이에 지지율 74%로 지지율 15%를 얻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눌렀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16%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틴계 유권자들도 해리스를 중심으로 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라틴계 유권자들 사이에 58%가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고 답했고 트럼프에게 투표할 계획이라고 답한 비율은 34%였습니다. 이 수치도 올 초 바이든 대통령이 라틴계 유권자들에게서 얻은 지지율보다 10%포인트가 앞선 것입니다. 연구팀은 가주에서 라틴계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늘어난 것은 유권자 상당 부분을 라틴계가 차지하는 아리조나와 네바다 같은 격전지주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에게 좋은 징조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아성인 가주에서 민주당 후보가 공화당 후보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누리는 것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을 때보다 해리스 부통령이 젊은 층, 라틴계, 흑인 유권자들 사이에서 지지율이 급등한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이 무당파나 온건파 유권자들에게 더 어필할 것이라는 통념을 깨고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진보적인 해리스 부통령이 무당파 유권자들에게 더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의외입니다. 조사 대상자 중 과반수가 해리스 부통령의 참신한 프로필 때문에 대선에서 유리할 것이다라고 답했고 해리스 부통령의 인종과 성별이 대선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는 답은 15%에 불과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11월 대선이 초박빙 대결 양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아시아계 미국인 유권자가 경합주의 승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스윙 보터가 될 수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절대적인 유권자 규모 자체는 흑인이나 라틴계보다는 적지만 특정 정당에 대한 충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데다가 경합주의 승패를 결정할 수 있는 수준까지 투표율이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대선을 기준으로 아시아계 유권자는 전체 유권자의 4%를 차지했고 이것은 라틴계 15%나 흑인 유권자 14%보다 물론 낮은 수치지만 투표율은 다른 소수인종 유권자에 비해서 높은 것입니다. 아시아계 유권자의 2020년도 투표율은 2016년도 대선과 비교할 때 약 40%가 증가했고 이것은 모든 인구 집단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증가라고 뉴욕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바로 이 같은 이유로 아시아계 유권자를 겨냥한 활동을 최근 늘리고 있습니다. 양당은 2020년 중간선거 때 경합주인 네바다에서 다수의 아시아 언어로 우편물을 보내고 한국과 중국어 등으로 신문에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또 네바다주의 경우에는 아시아계 유권자가 전체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전에 열세였던 주요 경합주에서 반전을 이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벌써 대선 결과 불복 준비를 한다라는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YTN입니다. 미 대선 승자를 가를 주요 경합주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선거 분석기관 퀵 포리티컬 리포트가 경합주 7곳의 유권자 2,867명의 여론을 물은 결과 양자 대결 지지율이 해리스 부통령 48%, 트럼프 전 대통령 47%로 나왔습니다. 주별로 보면은 애리조나,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5개 주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조지아에서는 두 후보가 동률을 이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네바다에서 유일하게 앞섰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였던 지난 5월 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7개 경합주에서 앞서거나 동률이었던 게 뒤집힌 겁니다. 특히 노스캐롤라이나는 지난번 트럼프 전 대통령이 7%포인트 차이로 앞서갔지만 이제는 해리스 부통령이 1%포인트 우위를 점하게 됐습니다. 이런 결과는 다자 대결을 가정한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One thing that Kamala Harris is trying to do is present a future forward kind of image in contrast to the Make America Great Again kind of backwards looking perspective.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불복 터닥기에 나선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추구 경영자와의 대담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쿠데타라고 비판한 것이나 This was a coup of a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He didn't want to leave and they said we can do it the nice way or we can do it the hard way. 지난 8일 회견에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 교체를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이 다 같은 목적 아니냐는 겁니다.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승자로 선언되지 않는다면 2020년과 같이 선거 결과를 도둑맞았다는 주장을 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무리한 인신공격을 가해 자책골을 남발했다는 지적을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는 평소와 다르게 경제 문제에 공세를 집중했습니다. 특유의 막말과 선을 넘는 비방이 해리스 부통령의 최근 상승세를 꺾이는커녕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상황에서 선거 메시지의 초점을 정책에 맞추라는 공화당 인사들의 당부에 어느 정도 귀를 기울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공화당 주요 인사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부정적인 논란만 일으키는 인신공격을 자제하고 공화당에 유리한 경제와 국경 문제 같은 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경제 정책을 바이든 대통령 때부터 이어왔던 것을 대체로 계승하면서 물가 억제와 대기업의 과도한 시장 지배력 제어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내일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에서 자신의 경제 비전을 제시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본질과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경제정책 중점을 바이든 대통령이 집중했던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강화에서 물가 억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올린 대기업들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은 여론조사에서 경합주 유권자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데다 유권자들이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경험한 고물가에 대한 책임을 일부 전가하려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경제정책을 너무 구체적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조언한 참모들의 의견을 반영해 내일 연설의 세부 내용은 담지 않을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이런 전략적 모호성은 자세한 정책 계획을 발표했던 바이든 대통령과 중요한 차이라고 뉴욕타임즈는 주목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참모 일부는 무역과 세금 문제 같은 주요 의제에서 뚜렷한 정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싫어한 재계 단체들의 지지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공격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월 대선을 앞두고 팁에 대한 면세 공약이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노동자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현실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No tax on tips. Do we like that? And eliminate taxes on tips for service and hospitality workers. 사사건건 다투고 비난하던 양측이 팁 면세에 대해선 오랜만에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두 후보는 모두 미국에서 팁을 받는 서비스업 종사자가 가장 많은 네바다주에서 이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팁에 대한 소득세 폐지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긍정적입니다. He supports eliminating taxes on tips for service and hospitality workers while also raising minimum wage and preventing the wealthy from gaining the system. 그러나 팁에 대한 세금을 없애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먼저 팁에 의존하는 노동자에게만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법이 시행될 경우 세금을 피하려 소득을 팁으로 분류하는 편법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나 펀드 매니저 같은 부유층이 보상을 팁으로 전환해 정책을 악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To start with, if we have an exclusion for tips, then we have to distinguish tips from other forms of compensation. And that's extremely difficult to do. 미국에서 팁을 받는 노동자는 400만 명쯤으로 전체 노동자의 3%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들의 소득은 최저임금보다 적어 이미 소득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임금 인상과 사회보장제도 확충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권영입니다.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문가 예상을 밑돌며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줄면서 시장의 관심은 연방준비제도가 언제 금리 인하를 개시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금리를 내리느냐에 쏠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월과 비교해서는 0.2%입니다. 소비자 물가 연간 상승률이 2%대 진입한 것은 물가 상승이 본격화하기 직전인 지난 2021년
3월 이후 3년 4개월 만입니다. 이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2%, 전월 대비 0.2% 각각 상승했다라고 어제 저희가 상세하게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연준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는데 오늘 상무부, 노동부 각각 또 다른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7월 미국의 소매 판매가 예상을 넘는 수준으로 증가하며 호조를 나타냈습니다. 상무부는 미국의 7월 소매 판매가 7,097억 달러로 전월 대비 1% 증가했다고 오늘 아침에 밝혔습니다. 이것은 전월 대비 0.3% 증가를 예상한 다우존스 집계 전문가 전망을 웃돈 수치입니다. 월간 소매 판매 지표는 전체 소비 중에 상품 판매 실적을 주로 집계하는 속보치 통계로 미국 경제의 중추인 소비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기대를 웃돈 소매 판매는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비가 여전히 견조한 회복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7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7천 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전망치 23만여 건을 밑돈 수치입니다. 예상 밖으로 냉각된 7월 고용지표 여파로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식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렇게 고용시장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한 것입니다. 특히 7월 실업률이 예상 밖으로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시장에 충격을 줬습니다.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이 3년여 만에 3%를 밑돈 가운데 연준 고위 인사가 현 기준금리 수준이 매우 제약적이고 고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연준 내 통화 완화 선호인 비둘기파 오스턴 굴치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어제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현재 5.25에서 5.50%인 미국 기준금리는 경제가 과열됐을 때만 적절한 수준이라면서 매우 제약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 여부와 인하폭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면서도 연준이 앞서 내놓은 점도표, 즉 기준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도표를 거론하면서 현재보다 상황이 덜 우호적이더라도 내년까지 여러 차례 금리를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시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침체에 접어들거나 침체를 향해 간다고 생각할 경우 이는 금리 인하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상황이 금리 인하 규모를 정당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해커들이 미국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선거 캠프를 상대로 피싱 공격을 시도했다고 MBC 등이 보도했습니다. 구글 위험 분석 그룹은 보고서를 통해 지난 5월과 6월에 트럼프 그리고 바이든 해리스 선거운동을 겨냥한 이란 해커의 이메일 피싱 공격 시도가 있었고 이 공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는 사이버 공격을 추적하는 위험 분석 그룹은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관된 소규모지만 꾸준한 피싱 작전을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 화재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기저귀만 채워지어 사고로 전복된 차량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두 아기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기저귀만 둘러찬 두 아기가 차량 잔해가 널브러진 도로 한복판을 배회합니다. 지난 주말 미 텍사스주 한 고속도로에서 대형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사고 충격으로 지프차 한 대가 그대로 전복되면서 차에 타고 있던 4살 그리고 1살 아기가 도로로 튕겨져 나간 겁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운전자들은 두 아기가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다행히 아기들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고 즉각 주변 시민들에 의해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하는데요. 지프 차량 운전자인 아기들의 아버지도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경찰은 어린 자녀를 카시트에 제대로 태우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하지 않은 혐의로 아버지를 형사 고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뉴질랜드에선 한 자선단체가 기부받아 배포한 사탕이 일명 마약 사탕으로 드러나 전국이 발칵 뒤집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취약계층에 식료품을 지원하는 해당 단체는 익명으로 기부된 문제 사탕을 지난달 중순부터 400여 가구에 배포했는데 얼마 전 사탕 맛이 이상하다는 민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당국의 조사 결과 이 사탕에는 메스암페타민, 이른바 필로폰 3g이 들어있었는데 이는 최대 300회나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그냥 먹었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현재 뉴질랜드 경찰 당국은 이 마약 사탕의 제조자와 유포자를 추적하고 있으며 기성 제품처럼 포장된 마약 사탕이 다른 곳에도 기부됐을 수 있다며 주민들에게 해당 사탕을 먹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한밤중 아무도 없는 가게에 불을 지르다 자기 몸에도 옮겨 붙은 방화범을 잡기 위해서 호주 경찰이 사건 당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지난달 6일 호주 캔버라 북부 외곽의 한 거리입니다. 한밤중 헬멧과 작업복으로 온몸을 가린 채 자전거를 타고 나타난 두 사람. 이발소 앞을 서성이더니 유리문을 부수고 침입합니다. 그리고는 통에 담긴 가연성 물질을 곳곳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데요. 그런데 불길이 순식간에 타오르면서 방화범 몸에도 불이 옮겨 붙곤 합니다. 헐레벌떡 밖으로 나오는 방화범, 불을 끄기 위해서 길바닥에 구르기까지 하는데요. 잠시 후 공범의 도움으로 겨우 몸에 붙은 불을 끈 방화범은 자전거를 타고 사라집니다. 이후 화재는 진화됐지만 건물은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현재 경찰 당국은 이 방화범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며 이 시기 화상을 입은 사람을 알거나 사건을 목격한 사람은 제보해달라며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SNS였습니다.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LA 다저스가 어제 미러키와 경기를 가졌는데요. 2회 초 공격에서 오타니 선수가 1회 볼넷을 얻어서 출루를 했고 1루에서 2루 도루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Shohei taking advantage of where Adames was playing him so far off the bag. He got a much bigger lead, went first move, and swipes third easily for his 35th stolen base. 2-2 the count. 오타니 선수는 2루에서 3루 도루에도 성공하면서 시즌 35호 도루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오타니 선수는요, 홈런이 37개, 도루가 35개입니다. 메이저리그 역대 5번째로 40 이뤄낼 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높아졌죠. LA 다저스를 이적한 올 시즌 처음으로 30 클럽에 이는 이미 가입을 했습니다. 30은 홈런 30개, 도루 30개인데 이 메이저리그에서 30 클럽에 가입한 아시아 선수는 오타니 선수가 처음입니다. 이 또 역시 40을 이뤄낸다면 역시 아시아 선수 최초의 기록이자 메이저리그 전체 5번째 리스트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제 샌디에고와 피츠버그 파이어츠 간의 경기, 다저스는 어제 미러키에게 패했습니다. 샌디에고와 피츠버그가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데 김하성, 배지한 선수 둘 다 어제 결장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슈퍼스타 음바페가 데뷔 전부터 득점포를 터뜨리면서 화끈한 신고식을 마쳤습니다. 음바페의 활약 속에 레알 마드리드는 슈퍼컵 우승을 차지하면서 역대 최다 우승팀으로 올라섰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입단식에서 우상 호날두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긴 음바페. Uno, dos, tres. 유로파 리그 우승팀인 아탈란타와의 슈퍼컵에서 음바페는 초반부터 화려한 발재간을 뽐냈습니다. 전반 15분에 첫 슈팅을 날렸지만 수비수에 막혀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음바페는 후반 시작부터 위협적인 돌파에 이은 왼발 슛으로 팀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후반 14분엔 레알 마드리드의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비니시우스가 측면 수비를 허물었고 발베르데가 침착하게 득점으로 연결했습니다. 10분 뒤엔 음바페가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빈 공간을 찾아 들어간 뒤에 벨링엄의 패스를 강력한 오른발 슛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터뜨린 음바페는 특유의 팔짱 세리머니를 펼치며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아탈란타를 2대0으로 물리치고 통산 6번째 슈퍼컵 우승을 차지하며 최다 우승팀으로 올라섰습니다. Always dreaming about this type of nights, and now it's a reality. Play for this club, the best club in the world, is something crazy. I'm really happy to make my debut today. Of course, we won a trophy. 레알 마드리드는 지단 호날두의 계보를 잇는 음바페의 활약으로 새로운 전성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2024년 8월 15일 광복절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